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의 가장 오래된 친구인 주연이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명을 사용하고 익명으로 하는 이야기라 많은 걸 밝힐 순 없겠지만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제 지인이 있거나 이 얘기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주인공이 저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사는 곳과 이름, 가족관계와 학교까지 전부 다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 대해 모르는 게 거의 없기도 하고 그 친구 역시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저희 두 사람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 더 이상은 얼굴을 볼 일도 없기 때문에 인것만 아니라면 그냥 모든 걸 다 퍼뜨리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대체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요. 사실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도 제게는 잘 와닿지 않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당해보니 이렇게 억울하고 또 억울할 수가 없네요. 제게는 가족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한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만 정말 한때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사이였죠. 저는 지연이와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대학까지 함께 다녔어요. 지연이는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일을 다니셔서 저희 집에서 항상 먹고 자며 친자매처럼 자란 사이입니다. 특히 저희 엄마도 지연이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딸들 얼른 와서 밥 먹어. 오늘 엄마가 갈비했으니까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알겠지? 이것들은 하여간 반찬에 고기가 없으면 손도 안 대요. 어쩜 둘 다 입맛이 그렇게 똑같은지. 누가 보면 둘 다 내 뱃속에서 나온 줄 알겠어. 라면서 툴툴거리셨지만 저보다 지연이를 더 챙겨주시고 항상 물건을 사도 옷을 사도 지연이 걸 같이 사주시곤 하셨네요. 그만큼 지연이는 정말 저희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연이네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물이나 채소 같은 걸 파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팔다가 남으시면 직접 농사를 지은 거라며 저희 집에 가져오곤 하셨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나 같은 늙은이랑 살면서 이런 고생을 하나 몰라. 항상 미안해. 라며 저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죠. 그럴 때마다 지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탁 치면서 할머니, 내가 은혜네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시간 되면 그냥 집으로 가. 나도 집에 갈 테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 팔리게 하고 그래? 라면서 화를 내곤 했어요. 그땐 사춘기라 저도 엄마도 지연이를 말렸고 저희 엄마는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아유 감사해요. 이 귀한 걸. 전부 직접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을까. 이 귀한 걸 그냥 받을 순 없죠. 제가 금방 가서 돈 가지고 나올게요. 라며 손에 10,000원, 20,000원씩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항상 고맙다며 저희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지연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부끄럽다고 짜증을 내고 집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화를 내기도 했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지연이가 저희 집에 신세만 졌던 게 아닙니다. 지연이는 학원도 안 다니고 따로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항상 반에서는 1등을 했었고 저는 집안이 좀 넉넉한 편이라 과외며 학원까지 다녔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지연이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지연아, 네가 은혜 공부 좀 가르쳐줘. 저번에 중간고사 네가 영어 가르쳐줬었다며? 세상에, 나는 과외를 끊어서 너무 걱정했는데 너랑 공부하더니 그래도 점수가 좀 올랐더라. 웬만한 과외쌤보다 네가 낫다면서
은혜가 앞으로도 너랑 계속 공부하고 싶대. 그러니까 네가 은혜 공부 좀 알려줘. 그래, 지연아. 나랑 같이 하자. 너 할머니 일 도와주는 거 알바비 우리 엄마한테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가배도 안 하는데 엄마,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지연이 용돈 좀 주면 안 돼?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머리를 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건 안 돼. 무슨 돈이야, 돈은. 대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그걸로 가비는 퉁쳐. 알겠지? 지연아, 그럼 해주는 거다. 지연이는 그때부터 저희 집에 붙어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연이 할머니도 지연이가 저희 집에 있을 때면 걱정이 없다며 농사도 나무를 파는 일도 더 바쁘게 다니실 수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는 저희 엄마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집에서 합숙을 하며 지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거의 2, 3주씩 저희 집에서 아예 살았는데요. 그러니 지연이 식사랑 빨래까지 저희 엄마가 도맡아 해주셨죠. 엄마는 지연이가 옆에 있으면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니까 본인이 힘들어도 합숙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한창 지연이랑 붙어 다니던 중학교 시절엔 아빠가 외국에 나가 계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셨는데 그때마다 저와 지연이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오셨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도 할머니가 오지 못하셔서 저희 엄마가 대신 지연이의 졸업을 축하해주며 꽃다발을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같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성인이 되니 자연스레 지연이와는 조금씩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실 대학도 지연이는 저보다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었는데 입학 원서를 낼 때 난 너랑 같은 대학 가고 싶은데 너 괜찮지? 라면서 제게 의견을 묻더군요. 야, 그래도 나야 너랑 같이 가면 좋지만 그래도 대학은 중요하잖아. 네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아?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싸우게 되면 너 나 원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네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고 싶은 과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넣은 거고. 그러니까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좀 미안하긴 했습니다. 저야 너무 좋지만 지연이는 저 때문에 하향으로 지원을 했고 결국 둘 다 합격은 했지만 지연이는 1학년 때부터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거든요. 하루는 지연이가 제게 고민 상담을 할 게 있다며 커피숍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나 아무래도 자퇴해야 될 것 같아. 얼마 전에 친한 선배한테 고백했는데 차였어. 솔직히 과도 맘에 안 들고 그냥 자퇴하고 다시 다른 학교 갈까 봐. 아니면 그냥 돈이나 벌까? 갑자기? 그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그 선배 좀 이상하다. 그 선배가 너한테 같이 카페 가고 놀이공원 가자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 뭐야? 되게 너 좋아하는 척 해놓고는 이제 와서 고백을 안 받아준다고? 좀 이상하잖아. 사실 그거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팔려서. 선배는 나한테 먼저 뭐 하자고 한 적 없어. 항상 내가 먼저 하자고 했고 선배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줄 알고 나왔는데 나만 있어서 좀 당황하기도 했대. 그러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때 정말 눈물 나더라. 내가 넘볼 사람은 아니었나 봐. 그 사람 인기도 많고 성품도 좋거든. 옆에만이라도 두고 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나 봐. 친구는 그 말을 하며 눈물을 보이더군요. 야, 그래도 자퇴는 하지 마. 그 사람 진짜 웃긴다. 애초부터 마음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너만 있을 때 그냥 집에 가야지. 재수 없어. 야, 됐어.
그런 놈 있고 오늘 술이나 마시자. 그리고 자퇴하지 말고 그냥 나랑 쭉 다니고 졸업만 해. 알았지? 어쩐지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어. 네가 한동안 연락도 안 되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은 게 다 그놈 때문이었구만. 됐어. 다 잊어버려. 오늘은 그냥 마시는 거야. 그렇게 1년 정도를 또 예전처럼 가깝게 지냈고 저희는 23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과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와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대학에 오면서 이상하게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한 주연이는 그냥 늘상 자취방에만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지연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2명이 오더니 저희랑 합석하실래요? 저희도 둘인데 술값은 저희가 낼게요. 라고 하면서 같이 놀자는 겁니다. 저도 둘이 온 터라 심심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합석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지연이네과 선배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지연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거기 제 친구 있는데 혹시 강주연이라고 아세요? 강주연? 걔랑 친구야? 잘 알지. 우리과 후배인데.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남자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지연이를 아는 채 했던 남자도 그 기색을 느꼈는지 근데 너는 고향이 어디랬지? 춘천이랬나 춘주랬나? 하면서 다른 얘기로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 다시 대화 주제를 바꾸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술자리가 무르익으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네요.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놀고 나서야 저는 그중 한 사람과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 이후로도 2-3번 정도 더 만남을 가졌고 서로 마음이 맞아 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만났을까? 하루는 지연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요즘 너무 서운해. 왜 이렇게 못 만나? 많이 바빠? 미안. 요새 정신이 좀 없어서. 근데 마침 잘 됐다. 마침 너한테 할 말도 있었어. 저는 지연이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지연이도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 둘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저와 가장 친한 친구와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한 뒤 저는 저녁 약속 자리에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서 달려오던 지연이가 저를 보고는 멈칫하더군요. 선배가 여기 어떻게... 지연아, 네가 은혜 제일 친한 친구야? 나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이가 없다. 세상 진짜 좁네.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고백했던 그 선배가 바로 제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셋의 어색한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았고 지연이는 밥을 다 먹더니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연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장소를 벗어나는 지연이를 따라가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오해야. 그게 아니라... 뭐가 오해야? 내가 좋아했던 남자랑 네가 사귀는 거? 나 별 생각 안 해. 그냥 나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 정말 괜찮아. 그냥 그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거야. 팔리기도 하고. 벌써 1년이 넘었잖아. 나 마음 정리 다 했어. 진짜.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지연이는 제 팔을 놓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왠지 그렇게 보내면 다시는 지연이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너무 좋은 사람이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뒤우였습니다. 그 뒤로 지연이는 먼저 연락이 와서 오늘은 선배 만나? 같이 밥이나 먹을까? 사실 나 그날 너무 놀라서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 이번엔 각 잡고 뜯어 먹어야지. 그래도 참 다행이야. 내가 좋아했던 남자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연인이 됐다니. 그래. 차라리 엄한 년이 채가는 것보다 네가 낫지. 오늘 만나서 너네 러브 스토리도 좀 듣고 네가 왜 좋은지도 좀 물어봐야겠어. 그렇게 저희 셋은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이도 제 남자친구가 많이 편해진 듯 했고 남자친구 역시 지연이가 오히려 괜찮다고 하니 자기는 상관없다면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셋이 사이가 좀 편해진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지연이한테 매정하게 굴었던 건 친한 과 선배가 지연이를 먼저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봐서 그런지 지연이에게 호감이 있었다고까지는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로 지연이를 밀어내고 고백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지연이도 덜 민망해하고 더욱 셋이서 편하게 함께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가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지연이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두 사람은 멀어졌고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 사이 저는 남자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몇 번 헤어짐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 보니 금방 화해하기도 했고 그 사람의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뒷바라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하루는 지연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확인했는데 결혼을 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너 결혼하는 거야? 웬일이니 진짜. 너무너무 축하한다. 기집애, 네가 먼저 가는구나? 부럽다 부러워. 하지만 지연이는 씁쓸한 말투로 그렇게 됐어. 나 사실 임신했거든. 그래서 좀 허겁지겁 준비하게 됐어. 기분이 착잡하다. 네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남편은 가진 것도 없고 게다가 아직 시험 합격도 못했는데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길래 시험을 보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합격도 못했다기에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저는 친구의 편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잘 살 거야. 애기가 생긴 것도 축복이야.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오빠랑 꼭 같이 갈게. 오빠도 놀라겠다. 너 결혼한다고 하면 진짜 좋아할 거야. 그렇게 2달 뒤쯤 친구 지연이의 결혼식에 오빠와 함께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지연이 남편과 잠깐 인사를 했네요. 그리고 1년 뒤에 저희 두 사람도 결혼을 했고 그땐 지연이가 아이를 안고 와서 저희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까지 남자친구의 가족들과도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파혼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구석에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나름 연애를 길게 했지만 결혼은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닌 집안이 엮여 있어서 그런지 연애 때보다 시댁이나 가족 문제로 다툼도 잦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생활 습관이 달라 싸우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권태기 행보베타 친구에게 상담을 했는데요. 그때 친구는 제게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조언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의 로망 같은 거는 신혼 1, 2년이면 끝이고 그 후로는 서로의 연결고리인 애기 보는 맛에 동지애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솔깃했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먼저 결혼한 지연이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저도 아이가 갖고 싶어졌습니다. 오빠, 우리도 아이를 좀 일찍 갖는 거 어때? 지연이 얘기 들어보니까 낳을 거면 빨리 낳아서 키우라던데. 지연이가 그래? 웃긴다. 내가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싸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레 질문했어요. 여보, 혹시 당신 아이 안 가질 생각은 아니지? 결혼 전에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평소에 아기를 지나가고 그럼 잘 웃고 그래서 난 당신이 당연히 애기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나 요즘 좀 헷갈려. 애기 좋지, 낳아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 문제랑 시어머니 때문에 다툼이 좀 많았는데 그때 이후로 남편이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여기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갑질 아닌 갑질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남편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두다가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아예 시어머니와 제가 서로 안 보고 살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에 남편 혼자서만 시댁에 내려가는데요. 하지만 웃기는 게 자기 입으로 시어머니 보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또 막상 제가 시댁에 진짜 발길을 끄느니 그걸 또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별거 아닌 거에도 툭툭 화를 내고 제게 무심해지고 꽤 오래 연애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결혼한 언니들의 말을 들으면 실행 문제는 절대 굽히지 말라고 해서 저도 계속 무시하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잠자리는커녕 가벼운 스킨십도 안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냉랭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의 촉이 제대로 서게 되는 날이 온 거죠. 그날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벌렁 누운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술이 떡이 된 모습을 보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방에서 띠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왠지 휴대폰이 보고 싶어졌고 저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금을 열었습니다. 평소 저희 부부는 휴대폰을 오픈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진 않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 늦은 밤에 온 문자를 확인해보니 숫자 0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은혜가 걱정하겠는데? 나중엔 섞어 먹지 말고 소주만 달리자. 오늘 너무 재밌었어.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저랑도 아는 공통 지인인 듯 했는데 저와 남편이 같은 학교 출신이다 보니 겹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누군지는 짐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문자만 보고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숫자 0으로 저장된 여자와 나눈 대화를 하나씩 올려다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둘이 나눈 대화를 보니 아주 연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침부터 카톡을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단둘이 외곽으로 드라이브도 가고 심지어 하루를 같이 보낸 정황도 문자에 남아있더군요. 저는 순간 손이 벌벌 떨리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신호가 울렸고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왜 전화했어? 술 먹으니까 나 보고 싶어서? 라면서 바로 애교를 부리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 지연이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제야 연락처를 확인했는데 제가 외우고 있는 지연이 번호가 맞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와 바람이라니. 심지어 애까지 있는 유부녀와의 바람이라니. 이 모든 게 거짓말이길 바랬지만 현실은 제 30년 지기 친구와 바람난 남편이었고 제 친구는 그냥 상간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전부 캡처해서 제게 모두 전송했고 그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왜 남편에게 바로 안 따졌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르는 여자는 바람이 났으면 바로 이잡된 남편을 족치고 당장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난 대상이 제 30년 지기 절친이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도 모르게 병적으로 남편 휴대폰에 집착하며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은 제가 눈치챘는지도 모르고 희낙락거리면서 지연이랑 하루 종일 문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 그날도 새벽에 부수수하게 일어나서 남편 휴대폰을 훔쳐보는데 주말에 또 외곽으로 데이트를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준다면서 혼자 한껏 신이 난 지연이의 말도 너무 웃겼고 남편은 아이는 데이트에 데리고 오지 말라며 죄책감 느낀다면서 지연이를 진정시키는 대화를 나누는데 진짜 그 문자를 보면서 딱 어울리는 한마디는 꼴값 떨고 앉아있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이 두 사람을 족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주 정도 그렇게 혼자서 차분하게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니 더 이상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문자 역시 전부 캡처해서 제게 보냈고 이번 주말엔 현장에서 증거사진을 반드시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둘이 바람 피우는 현장에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막말로 갑자기 꼭지가 돌아버리면 제가 그 현장에 나타나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릴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왔고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세면도구와 평소 자주 쓰던 로션은 꼭 필요하다며 작은 가방에 챙겨 나갔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군요. 저는 10분 뒤에 남편의 차를 뒤따라 나섰습니다. 혹시 몰라 그 전날 남편의 차량 밑에 위치 추적기까지도 붙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에 미행을 했어요. 지연이도 운전을 할 줄 알아서 아마 약속 장소에서 만날 거라 생각했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가평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외곽에 있는 한 카페에 남편은 차를 댔고 남편이 도착하자 지연이가 카페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차를 대고 카페 안을 쳐다봤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두 사람은 부부, 아니 연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정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솔직히 화가 난다기보단 억울하고 분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열심히 바람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카페 밖으로 나올 때 몸을 웅크리며 제 몸을 숨겼습니다. 지연이는 본인 차를 카페 주차장에 세워두고 남편의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참을 달리더라고요. 드라이브라도 하는 건지 1시간 정도 달리다가 점점 속도를 낮추더니 인적이 드문 모텔촌 쪽으로 점점 차를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운전대를 잡고 버벅이다가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에 우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실례지만 이런 것도 출동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사기꾼을 잡았거든요. 근데 저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 제 전화를 받은 경찰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차가 가는 곳을 따라 모텔 주소를 댔고 경찰은 곧 도착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모텔에 들어가려는 두 사람을 보곤 갑자기 꼭지가 돌아 그 자리에서 저도 따라 내려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것도 박수를 치며 화통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하하하하. 아주 잘들 논다, 잘들 놀아. 재밌어? 나 속이고 둘이 바람나니까 재밌어. 여보, 여긴 어떡해? 남편은 저를 발견하더니 깜짝 놀라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지연이는 화들짝 놀라 다시 조수석문을 열어 냉큼 올라타더군요. 아이고, 숨어워? 야, 나와. 이제 와서 왜 숨어? 누가 너인 거 모를까봐 그래. 창문 깨 부숴버리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지연아, 너 내 성격 알지? 나 미치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람 잡는 스타일인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야, 진짜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 세상에, 둘이 눈이 언제 맞았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연이 너 이러는 거 남편도 알아?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 여기저기 모텔 전전하면서 다니는 거 너네 남편도 아니? 제가 창밖에서 유리창을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면서 여보, 왜 이래? 미안해. 이건 나랑 얘기해. 지연이는 잘못 없어. 제가 문제야. 나랑 말하자. 하면서 제 손목을 끌더라고요. 저는 그 손에 뿌리치며 눈에 불을 켜고 말했어요. 너 잘못이 없어? 웃기고 있네. 야, 너나 쟤나 똑같은 년놈들이야. 이 와중에 누가 잘못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니? 니네 둘 다 내가 콩밥 먹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남편과 실개기를 벌이던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이렌을 끄고 우리 쪽을 향해 오는 경찰차를 보고 여기요. 제가 신고자고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잡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기꾼 여자도 있어요. 그 여자도 잡아가세요. 빨리요. 저는 차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경찰은 저를 보더니 사기꾼이라더니 아니에요. 바람입니까? 세 분이서 원만하게 해결 좀 하시지. 라면서 투덜대더라고요. 저는 차 본네트까지 올라가서 앞유리에 대고 야, 내리라고. 너 지금 여기서 안 내리면 내가 이 차에 불 지른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려. 내려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제가 앞유리를 주먹으로 쳐대자 그때 갑자기 차문이 열리면서 지연이가 차 밖으로 내리더라고요. 진짜 듣자 하니 열받네. 야,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그리고 막말로 네 남편 내가 꼬셨냐? 네 남편이 나 꼬신 거야. 난 처음부터 싫다고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나도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오래 좋아했다고. 마음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자꾸 흔드니까 흔들리는 걸 어떡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경찰이 차에서 내려 발악하는 제 친구를 보더니 그대로 얼음이 되어 가만히 지켜보고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경찰 아저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뭐해요? 빨리 잡아요. 저 여자라고요. 제가 그 경찰을 끌고 지연이 쪽으로 데리고 오자 그 경찰은 못 볼 거라도 본 것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진짜. 이건 꿈이야. 그때 같이 온 다른 경찰이 지연이 손목을 잡더니 수갑을 꺼내 한쪽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굳어있던 경찰이 그 경찰을 밀치면서 야, 이 새끼야. 누가 수갑 채우래? 됐어. 내가 데리고 갈게. 라고 하면서
한쪽 손목에 걸려있던 스갑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지연이 손목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나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가서 얘기해. 일단 빨리 차에 타. 솔직히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제가 신고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이 현장에 와준 건데 그 사람이 지연이 남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전 지연이 남편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합격을 했는지 그 시험이 경찰 시험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진짜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경찰서로 갔고 경찰서 안에서 주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와 주연이 남편은 연락처를 서로 교환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해서 제가 먼저 짐을 싸기 시작했죠. 우리 이혼하자. 솔직히 모든 걸 다 알았는데 당신이랑 어떻게 살겠어. 이미 신뢰가 깨졌잖아. 왜 당신이 아이를 천천히 갖자고 했는지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네. 진작 알았으면 내가 그냥 조용히 빠져줬을 텐데 내가 너무 등신 같았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게 한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너 혹시 그 새끼랑 짰냐? 현장 덮치려고 경찰까지 동원한 거야. 비겁하다고 생각 안 해?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 새끼가 경찰인 거 너도 알았을 거 아니야. 어쩜 사람이 그래? 잔인하게 자기 와이프 부인 현장을 덮치게 만드냐고. 그 사람이 양반이라서 다행이지. 까딱 잘못했으면 나 죽을 뻔했어. 이런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왜 거기 지연이를 끼고 남편까지 끼고. 아 진짜 일 크게 만드는데 뭐 있네. 라면서 제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일을 모두 제가 작정하고 벌인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내가 일을 크게 만들어. 야 웃기지 말라 그래. 쟤는 니들이 지어놓고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야. 내가 진짜 웬만해서는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래, 원한다면 법으로 하자. 나쁜 새끼들. 아니, 내 말을 또 왜 그렇게 해석을 해. 나는 그냥 당신이 바람핀 거 눈치챘으면 우리한테 따질 것이지. 왜 남편까지 끌어들였는지 그게 불만이라고 말하는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무튼 미안한 건 인정. 그리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제가 나를 세우니 그제서야 남편 새끼가 꼬랑지를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놈의 본심을 다 알아챘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나중에 정신 차리고 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라도 할 테지요. 그래서 강하게 말했어요. 됐어. 이제 와서 쇼하지 마. 나 본격적으로 너랑 지연 인연 매장시킬 거야. 대학 동기 단톡방에도 다 소문날 거고 지연 인연은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상간녀 소송 진행할 거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미안.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연이는 건들지 마. 당신이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해줄 테니까 제발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 아니, 난 당신이랑 합의할 생각도 없고 지안이 그년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콩밥 먹일 거야. 나쁜 새끼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30년 절친이랑 바람을 피니? 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쁜 새끼. 그렇게 욕을 하고 저는 짐을 싸서 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을 진행시켰어요.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요. 한 푼이라도 지가 더 가져가려고 버팅기길래 결국 법정 소송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문자 내역과 모텔 사진을 확실한 불륜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남편이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요구한 만큼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재판 결과라서 내심 흡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지연이는 1년 정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며 자백을 했고 지연이 역시 저를 보고는 미안하다고 아이가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불륜 남녀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쥐똥만큼도 없어서 바로 이혼 소송에 이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증거가 확실하고 명백하기에 제가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동안 남편 핸드폰으로 몰래 수집했던 둘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제게는 수두룩했기에 죄를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연이는 혐을 살진 않았고 이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내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제 성에 차지도 않지만 울고불고 사정을 하니 저도 마음이 좀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상간녀 소송 후 제가 따로 소문내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이혼 사실과 그 원인을 대학 동기들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말로는 남편에게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소문낼 거라고 협박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친구에게 남편 뺏긴 불쌍한 여자 타이틀을 얻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대학 동기들도 모두 알게 돼서 둘 다 친구들에게 손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이혼했으니까 지연이 부부도 이혼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둘은 계속 같이 살기로 했나 봅니다. 심지어 지연이 남편은 그날 그 현장에서 모든 걸 봤음에도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혼은 안 하고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지연이 남편의 선택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는 어려서 저의 억울한 감정만이 앞섰지만 둘 사이에는 아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 쉽게 헤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제가 아이를 너무 원해서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면 과연 나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 뒤로도 지연이에게서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몇 번씩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지연이 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오고 심지어 저희 고향집까지 찾아와서 저희 엄마에게 대신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지연이네 집까지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네요. 대체 무슨 낯짝으로 저희 엄마까지 찾아온 건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년이 제 난년이란 생각이 듭니다. 나를 얼마나 핫바지로 보았으면 그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뻔뻔히 연락을 하는지. 그날 제 손에 반쯤 쥐어 터지고 나니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그런 애한테 당한 건지.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을 치며 잠이 듭니다. 한동안 정신과 상담도 받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지금은 조금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을 절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와 30년을 알고 지냈던 가족 같은 친구에게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치게 될지. 그러니 그 사건 이후 여자든 남자이든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사교적인 성격의 모임도 자주 나가고 친구들만 하는 것도 참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그냥 제 신세가 팔리고 창피해서 제 쪽에서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시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자인 친구와 가깝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저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지연이가 누구보다 불행하길, 그리고 제 불행까지 전부 가져가서 앞으로 남은 시간 역시 너무너무 힘들게 살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